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100페이지 펴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상향하는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위험과 기대 수익률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상쇄 관계가 있어서 우상향하긴 하지만 그 체증하면서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자, 저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아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어떤 특정 분산이 이렇게 동일한 분산에서 안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안을 지배 원리에 의해서 택해야 된다?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가장 큰 자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가장 큰 자산. 큰 자산. 이렇게 택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것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맞는 그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효율적 투자 전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효율적 투자 전선이라는 것은 각 투자 대안 중에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만족하는 가장 최선의 투자안들의 집합 맞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가장 우수한 투자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묶어 놓으면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 효율적 투자 전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건너뛸 거는 화폐 시간 가치예요. 화폐 시간 가치는 나중에 우리가 투자의 타당성을 판정할 때 있어서 시간에 걸쳐 있는 시간의 현금 흐름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한데 간단한 그 개념만 확인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면 어때요? 지금 돈이 나가죠. 10억이 지금 나가요. 근데 이때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언제 들어와요? 1년 지나고 나면 1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임대 수익 해가지고 다 합쳐봤더니 1억이다라는 거예요. 2년 차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런데? 거기에 5천만 원 장기 투숙객이 있었는데 돈 안 내고 날라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또 어떤 때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공실이어가지고 관리비만 나가고 완전 손해봤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5년, 10년 투자했어요. 10년 후에 투자했더니 그래도 저 10억이 제대로 그냥 부동산은 제대로 봐가지고 한 20억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이러한 수익을 우리는 영업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어떤 영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내고 임대사업자야.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맨 마지막엔 뭐가 나와요?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게 두 개 합쳐가지고 투자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그냥 캐시플로우 많이 쓰잖아요. 캐시플로우라는 말. 근데 예전에는 이 수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수지. 연예인 이름이 아니라 현금 수지 무슨 수지 타산하면서 수지. 근데 수지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사실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현금 흐름으로 통일을 많이 합니다. 현금 흐름은 어떻게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과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여기다 생각해 보면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생각한다? 요거 다 더해. 그랬더니 21억 들어오네. 나가는 돈은 10억 나가네. 그럼 11억 수익이 발생했네 라고 생각한다. 이건 초딩다운 생각.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돈이 이건 언제 들어와요? 이거는 10년 후에 20억이잖아. 그러니까 10년 후에 20억 해가지고 11억 남았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 10억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두면 R%로 이자 생기는데 그 10년까지 가만히 나 골치 아픈 임대사업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10년 동안 이자가 쌓여가지고 얼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굳이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해가지고 했는데 이 11억 플러스가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시간의 가치를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 투자에서는 기본 산식이다.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하는 것이 아주 투자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는 이제 그 개념도 뭐 좀 복잡하고 수식도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들 정말 뭐 공부하는 분들 한 10명이면 7, 8명 다 포기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중요한 파트죠. 시험은 뭐 그래서 개념하고 계산 문제도 너무 자주 나오고. 자,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초과정에서는 시간 가치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요. 시간 가치 대신에 오늘은 여기 건너뛰어 가지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현금 흐름 분석 110페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뭘 본 거냐? 요 현금 흐름 분석이니까 영업 현금 흐름 1억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요 5천만 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먼저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기초적으로. 그렇게 나와야지 이게 된 다음에 나중에 화폐 시간 가치 감안해가지고 정확한 투자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이 기초 데이터 1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확인해 본다. 20억은 어떻게 나왔는지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이걸 알아보는 게 지금 이제 3교시에 할 일이다.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금 흐름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에 따른 처분에 따른 현금 흐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1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1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사업 한다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여기 근처에 많잖아요. 고시텔. 고시텔이 뭐예요? 고시텔이 뭐예요? 다중 생활 시설. 예, 이거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예. 룸이 10개래요. 월 50만 원씩 임대해 준대요. 그럼 여기 곱하면 월 수입이 나오겠죠? 월 임대 수입이. 그거 12개월이래요. 그럼 연 수입이 나온다. 맞죠? 네. 이렇게 임대 가능한 임대 단위수, 거기다가 임대료를 다 계산을 하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뭐예요? 제목 이름이? 가능한 총소득이다.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 가능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한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 룸 몇 개냐? 그거 돌리는 거죠. 1년 내내. 그러면 가능 총소득인데 그게 다 내 통장에는 수입이 찍히지 않을 것이다. 왜? 10개가 이게 12개월 내내 돌아가야지 다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실이 있었어. 몇 개 방은 공실이 있었다.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또 불량부채에 대한 대성충당.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빌려줬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났다. 수입 통장에 안 들어오는 돈이죠. 그 부분은 빼야지만 내 통장에 찍힌다. 내 통장에 찍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부가 수입도 생기더라. 우리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옆 건물 사장님이 거기 자기 주차장 부족하다고 임대료 낼 테니까, 주차료 낼 테니까, 그 차 좀 대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또 받았다. 그것도 그냥 영업 외로 생기는 기타 소득이죠.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사업하다 보면 다 그런 거, 기타 수익, 잡수익이라는 거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해줬다. 그랬더니 통장에 찍히더라. 통장에 찍힌 소득 이름을 유효한 총소득.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부채, 불량부채에 해당하는 부분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줬더니 통장에 찍히는 소득 이름이 유효한 총소득. 유효한 총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유효한 총소득이 다 내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전기료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청소 보험료 나가야지, 세금도 나가야지. 어떤 세금? 재산세.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나가니까. 그래서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도 나가야죠. 통신비도 나가야죠. 해가지고 각종 비용들, 그거를 영업경비라고 한다. 영업경비를 빼줘야죠. 그래야지 나의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업경비에는 봤더니 공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이 위에서 먼저 빼줬으니까. 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레버리지 효과, 차입을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입에 대한 원리금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빼줘야 되는데 그거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영업경비 아니라 또 영업소득세는 나중에 다 벌어들인 다음에 그거 연간해가지고 소득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도 이 재산세는 여기 포함돼도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공부 감소가 되네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가 감소되면 절대 안 되죠. 영업경비에 불포함 항목 이름이 뭐라고요? 공부감소. 공부감소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그 항목을 뭐라고 하느냐? 그 소득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이니까 뭘 빼줬다는 뜻이잖아요. 순영업소득. 영업소득 중에서 네트, 경비를 뺐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이 다 내 거냐? 그렇지 않다. 차입을 일으켜서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차입에 대한 이자를 또 은행에다가 빼줘야 되니까 거기에 나가는 돈,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칙적으로 분할 상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상환액 다 합쳐서 그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뭐다? 네,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지급,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이자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그때 그 소득을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전. 그러면 세전이라는 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다. 어떤 세금이 남아있을까요?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 영업소득세가 남아있다.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그러면 되는데 영업소득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과세표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다가 곱한다? 과세표준액에다가. 그러면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데? 좀 이따가 얘기하고 소득세가 정해졌어요. 그럼 소득세를 빼주면 그것이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처음 가능 총소득, 두 번째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면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주고 나오는 소득 이름은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또 뭘 뺀다? 영업경비를 빼주면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이에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시는 게 지름길이다. 첫머리를 따르면 뭐예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자, 그러면 세 번만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한 번 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한 번 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네. 저거 매년 한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삼시사회에서는 거의 이거 관련해가지고 3, 4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게 1억이다. 네? 1억을 어떻게 계산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자, 네, 영업소득세 한번 볼게요. 영업소득세는 실제로 이제 우리 순영업소득 벌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비로 인정되는 거, 손비로 인정되는 거,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그래서 세금에서 과표를 늘리는 항목도 있고 줄여주는 항목도 있다.
네, 여기서 대체 충당금, 대체 충당금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아파트 사시면 혹시 관리비 잘 보면은 뭐 장기 수선 충당금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아파트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관리비에 미리 조금씩 더 걷는다. 쌓아둔다. 그게 대체 충당금이 그거의 일종이에요. 네. 그런 거는 소득에서 그냥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그거 포함시켜서 세금을 더 소득을 늘려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서 더 빼준다. 그거 네가 먹는 거 아니고 은행 지급하는 거니까 그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차원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그 사업을 하는데 건물이 계속 낡아가지고 고칠 거 많아게 해서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그 정도 부분만큼은 비용에서 빼줄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자 금액과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추가 인정. 그래서 추가 인정해서 과세표준액에서 줄여주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세금은 적게 내는 거죠? 맞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니까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가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영업 캐시플로우는 끝났어요. 근데 캐시플로우가 영업 캐시플로우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매각, 처분에 따른 캐시플로우가 있었잖아요. 처분에 따른 캐시플로우를 한번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세요? 거기? 몇 페이지인가요? 111페이지인가요? 네,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매각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매도 가격이 있어요? 예, 20억. 매도 경비 있어요? 네, 여기 뭐 매도 경비 당연히 세금도 거래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매도 경비 또 대부분 중개수수료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제하고 내가 돈을 받았다. 그 돈 내서 내가 그동안 매년 원리금 상환조로 해가지고 원금을 갚았지만 다 못 갚은 잔금이 있어서 잔금 다 털어내야 되겠죠. 네, 그거 내 돈 아니니까 은행비 다 갚는다. 다 정리한다. 그러고 남으면 그 남은 돈 이름을 뭐라고 한다? 세전 지분 복귀액. 세전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본이라는 뜻이죠. 내 돈. 세금 내기 전에 내 돈이다. 세금 어떤 세금일까요? 이때 매각과 관련된 세금. 그렇지. 양도소득세. 이제 세전 양도소득세 내기 전에 자기 자본 복귀액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이득세가 결국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뜻인 거죠. 자본 차익에 따른 이득세를 내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플러스 20억 나왔던 게 그런 거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내 돈 얼마 건졌냐 그런 거 쓴 거다라는 거예요. 매각 현금 흐름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이렇구나라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 현금 흐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자,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고시텔, 여기는 뭐 고시텔이 아니라 학교 앞에 뭐 좀 그런 다중생활주택이네요. 원룸 10개, 월 임대료 50만원. 그래서 총 투자액 얼마 들어갔대요? 10억. LTV라는 거는 대출을 얼마 받았냐 그 비율이죠. 10억 중에 40%래요. 40%라면 몇 억 차입이야? 4억이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4억. 그럼 내 돈은 얼마? 6억이 되는 거죠. 내 돈 6억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4억 합쳐서 10억짜리 건물 투자를 했다. 원룸 사업 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데 따져본다는 거예요. 룸 10개에다가 50만 원, 12개월이니까 6천만 원이 뭐다? 가공기, 유영순 하면서 가능 종소득. 그 다음에 공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00만 원 공실이 있었대. 그럼 500만 원 안 들어오는 거잖아. 빼기. 거기다가 주차장 수입이 있었어요. 100만 원이. 그럼 100만 원은 더해줘야죠. 영업 외 수입. 합치면 유효한 총소득이고 그 금액은 5,600만 원. 맞겠죠? 네. 그 다음 영업 경비가 있대요. 재산세, 일반관리비, 전기료, 뭐 화재 보험료, 기타 등등 점점점 나가는 경비가 1,000만 원. 그럼 5,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야지만 뭐다? 순영업소득이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4,600만 원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자, 4,600만 원 다 내 거 아니다. 왜?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가 차입 아까 얼마? LTV 40%에서 4억 빌렸잖아. 4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있었다. 이자 상환에 원금 상환에 합쳐가지고 600만 원이 계산이 돼가지고 600만 원 냈으니까 내 앞으로 돌아오는 돈은 4천만 원. 그걸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영업소득세 내야죠?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낸다 그랬어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하는데 과세표준에는 네, 순영업소득에다가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이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또 영업소득세가 300만 원이래. 그럼 300만 원 차감해야죠. 그래서 3,700만 원이 세후 현금 흐름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을 끝났어요. 자, 그럼 현금 흐름 분석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지금 다시 돌아가면 이런 얘기잖아요. 또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처음 얘기했던. 이런 식의 어떤 캐시플로가 나왔다 하면 이 A안 투자 또 10억 들어갔는데 여기는 2억이 나오는데 여기는 0억 나오는데 여기는 뭐 1억 나오는데 여기는 4억 나왔는데 여기는 5억밖에 안 나와. 이건 B안의 투자. 여러 대안들을 이렇게 다 측정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해봤더니 오피스텔이래. 아, 이거는 원룸 고시텔이래. 어떤 거는 주택이래. 어떤 데는 상가래. 각각의 캐시플로우들을 이런 식으로 자 계산해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A안 갈 거냐, B안 갈 거냐, C안 갈 거냐, D안을 채택할 거냐, 어떤 안을 채택할 거냐 하는 그러한 타당성을 비교를 해보는 거가 우리의 이제 최종 목표인 거예요. 최종 목표. 타당성 분석. 어떤 투자안이 가장 투자하기에 타당한 것이냐. 그 투자안을 타당하는 방법은, 타당성을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 기법. 그 다음에 비할인, 현금, 흐름 분석 기법. 할인, 현금, 흐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고려한 것이다. 느낌이 있나요? 비할인은 고려한 것이 아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초등학생 단순 덧셈 뺄셈.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계부 정리한대요. 그 처음에 투자해서 마지막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 그냥 가계부 정리할 때는 우리 이자율 같은 것도 안 따지죠. 할인한다라는 개념이 없죠. 할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와 현재 가치 계산을 해서 비교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금 아침에 내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줄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밤에 1,000만 원 줄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은 받으시기를 원해요? 당연히 일찍 받는 걸 원한다. 같은 돈이라면. 그렇죠? 그 얘기는 왜? 하루 동안에 이자만 계산해도 그게 얼마예요?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있는 이 돈을 현재로 가치화한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할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거슬러 와서 현재 가치화로 표현한다. 그것을 할인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할인현금흐름법에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고려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의 대표적인 게 NPV, PI, IRR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1월 달에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투자 방법을 시간 가치 할인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면 협회의 시간 가치라는 기본적인 우리 지식도 확인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비할인 현금 흐름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계부 쓰듯이 가계부에서는 총액 나와 있는 숫자만 비교를 한다.
근데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그냥 여기 수익률이 얼만큼 나는 거예요. 여기 수익률이 얼만큼 나는 거야. 단순히 그냥 숫자 크기만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승수법은 뭐냐면 이거를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데 원금을. 이것도 비하는 얼마나 빨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게 승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승수하고 수익률법을 가지고 할 때는 할인이라는 개념을 감안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 다음 비율 분석이라는 것도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 현금 흐름법 분석에는 순형가법이라는 게 NPV, 내부 수익률, IRR, 수익성 지수, PI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서로 어떤 안이 더 타당한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비율 분석법이 비할인 현금 흐름 분석의 대표적인 거예요. 비율에는 어떤 비율이 있는데 대부 비율이 어떤 거는 더 많고 어떤 거는 더 적으니까 어떤 건 더 위험이 클 수 있어요. 그런 거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그 다음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 영업 경비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좀 하세요? 주식 하면은 뭐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PER, 저퍼주. 그 다음에 장부 가치가 뭐 PBR, 장부의 가치가 높은 것 좋다. 뭐 이러면서 이거는 퍼는 낮은 게 좋고 뭐 이런 것들 비교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비율 분석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수는 이런 거. 여기 승수는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눠줘. 그러면 투자금 회수 기간이 계산되거든요. 그럼 투자 회수 기간이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서로 이 비율을 가지고 이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수익률은요, 크게 나오는 게 좋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본다고. 지분 배당률이 얼마냐? 세전 현금 흐름 승수가 얼마냐? 실제로. 좀 이따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3교시에서는 어떤 걸 한 거예요?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과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총 캐시플로우, 투자에 따른 총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기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을 적용하든지 비할인 현금 흐름을 적용해서 투자안 A안이 타당하냐 B안이 타당하냐 C안이 타당하냐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A, B, C, D에서 A예요. 그러니까 A를 무조건 하고 가셔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핵심 노트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핵심 노트 한 다음에 또 어떤 걸 보시라고 그랬어요? 카페에 올려드리듯이, 정리, 핵심 정리 있잖아요. 핵심 정리. 핵심 정리. 매일은 데일리 퀴즈 보고 핵심 정리,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자, 35회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 지금 이런 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시장 전망에 따른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사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상한 결과니까.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자산은 봤더니 수익률이 낙관일 때는 25% 확률로 6%, 정상적일 때는 50% 확률로 4%, 25%일 때 2%. 그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했대요. 이 평균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로는 확률하고 이걸 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했다. 이거를 A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맞나요? 네, 기대 수익률. 요거는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위험. 그러면 A안하고 B안하고 자산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평균 기대값이 4%, 동일하네요? 근데 위험 크기가 어떤 게 더 커요? B가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은 A를 투자해야 돼? B를 투자해야 돼? 당연히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해야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자산 A와 자산 B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 맞나요? 맞잖아요. 4% 기대 수익률.
맞죠? 맞죠? 예. 니은, 낙관적 시장 전망에서는, 낙관은 여기네? 예. 자산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맞나요? 맞네요. C. 3번. 자산 C와 자산 D는 동일한 투자 위험을 갖는다. 자산 C와, 여기 C네. C하고 D는 동일한, 틀리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뭐다라면 알 수 있다. 위험이다. 표준 편차는 위험의 크기를 말한다.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4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자산 C는 자산 A보다 선호된다. 그래요? 선호돼요? 네. 어떻게 다 선호돼요? 편차는 작고 기회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서로 B가 C가 C안이 B를 지배한다. 알 수 있죠. 왜? 위험은 더 작으면서 수익률은 더 크니까. 맞는 얘기. 자산 A, B, C, D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뭐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도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위험이 뭐고 평균이 뭐다. 평균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다라는 걸 알면 되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5회 기출. 다음 35회 기출 또 넘어가 봅니다. 자본 환원율이래요. 자본 환원율이라는 거는 투자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왜? 정확하게는 종합 자본 환원율의 뜻은 이런 거예요. 총 투자액. 그러면 순 영업 수익. 총 투자액 10억 들어갔어요. 순 영업 수익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10%가 종합 자본 환원율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처분 이익은 안 들어갔죠. 그냥 영업 이익만 볼 때 그때의 영업 흐름에 따른 캐시플로우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게 종합 자본 환원율이에요. 여기 자본 환원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생각해 보면 그거 틀린 거래요. 1번 자본 환원율은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맞나요?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네. 그다음 2번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특성에 따라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냐, 어디 있는 건물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자본 환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가 올라간대요. 다른 금리가 다 올라간대. 은행이 1%, 2% 주던 거 10% 준대. 그러면 나도 임대 수익을 이거를 높여야지만 투자하지 그러지 않으면 투자 안 하겠죠. 높이려면 방법이 뭐예요? 영업수익이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영업수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렇죠. 건물 가격이 떨어져야 돼. 가격이 떨어져야지 나한테는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투자 금액이 적어야 돼. 그 금리 상승은 자본 환율을 낮출까요? 높일까요? 다시. 금리가 1% 은행 금리가 만약에 10%로 올랐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거 10% 그냥 1%대 10% 받을 거 10%대 그냥 계속 10% 받을 거예요? 아니면 20% 받을 거예요? 20% 줘야지 투자할 거 아니야. 20%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게 구입하거나 영업수익이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면 결국 종합자본 환원율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해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4번. 투자 위험의 증가는 자본 환원율을 높이게 될까요? 낮을까요? 위험이 커진대. 그러면 높여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높여야죠. 서로 다른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자, 또 가봅니다. 네. 영업 현금 흐름과 관련된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르륵 써놓고 여기서 뭘 구하래요? 순소득 승수와 세전 현금 흐름 승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수에 대해서는 잠깐만 봤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냥 승수를 구할 게 아니라 기억, 순 영업 소득을 계산해 보자고요. 그 다음 니은, 세전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자고요. 승수는 뭐 1월 달에 가서 하고 일단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승수가 계산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분기. 그렇지. 가분기. 6, 0, 순 해서 나오잖아. 여기다 끼워 넣어야지. 끼워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끼워 넣으면 돼? 자, 끼워 넣어 보자고요. 가능 총소득 얼마래요? 7천만 원. 공실 얼마래요? 500만 원. 빼야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얼마래요? 1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 유효 총소득은 얼마예요? 6,500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6,600만 원. 이건 더하고 이건 빼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6,600. 그럼 영업경비. 그럼 영업경비가 하나로 묶어주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영업경비 찾으라는 거죠. 네네. 여러분한테. 어떤 거예요, 영업경비? 영업소득세. 소득세? 아유, 아까 공부 감소는 절대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 부. 소득세. 안 되냐고 그랬잖아. 공실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수선비, 용역비, 재산세, 직원인건비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6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600만 원을 빼야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래요? 6천만 원이네. 이렇게 계산된다. 이거. 자, 그러면 세 전 현금 흐름은 여기서 또 뭘 빼면 된대요? 가공기, 유영순, 부채 서비스액 빼야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 있어요? 있어. 1,500만 원. 세 전은 얼마다?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매년 나와요, 매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승수 나왔죠. 또 비율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감정평가 수익 방식 할 때도 또 써먹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승수는 뭐예요? 자, 승수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여기를 봐야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외우지를 않았잖아요. 세전 현금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흐름이다. 세전 현금 흐름 여기 계산했어요? 4,500. 그럼 지분 투자액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누면 나오겠죠? 네. 그 다음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에다가 순영업소득을 나누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얼마 투자했대요? 6억. 총 투자액? 총 투자액 얼마래요? 6억을 순영업소득 6천만 원으로 나누니까 10 나오네요. 그럼 이게 기억, 순소득, 승수 10.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뭐예요? 지분 투자액을, 이번에는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세전 현금 흐름은 4,500만 원. 지분 투자액은 얼마? 아까 여기 40%를 빌렸으니까 60%가 내 돈이잖아. 네, 10억에 60%인, 6억에 60%인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을 4,500만 원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죠. 네. 자, 35회에 한 번 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시간 가치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문형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문형으로 쉽게 나왔네요. 기법에 대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한다. 기법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비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현재가치법과 NPV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반영한 것이다. 왜? 할인현금 흐름 분석 기법이니까. 복수의 투자단을 할 때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다. NPV와 IRR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하나의 투자 안에 있어서 수익성 지수 PI가 1보다 크면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크게 만든다. 맞는 얘기이고요.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현금 흐름의 재투자율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정한다. 틀렸습니다. NPV하고 IRR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그 자체 재투자 수익률로 쓰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거는 우리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자세하게 배우면 그때 이제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죠.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어떤 거 하셨어요? 우린 부동산 투자론 했어요. 1교시에 이제 참석 안 하신 분은 꼭 동영상을 봐주셔야 되는데,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투자, 차입을 일으켜서 자기 자본을 높이는 방법,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실제 계산 문제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 그거는 해보셔야 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과 위험이다. 그래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고 각각은 어떻게 줄이고 늘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 안에 있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영업의 현금 흐름,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그래서 투자의 총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너무 중요하다. 예, 그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쭉 살펴보시고, 기초 과정이니까 뭐 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개념들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선택, 집중,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성공이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결과이다.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